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소원으로 한국을 찾은 크로아티아 여성. 인천공항에서 쓰러진 그녀는 한 남성을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하는데요. 과연 그 남성이 누구이길래 이 여성은 극심한 통증을 잊을 만큼 놀란 것인지 바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외의 감동적인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감동언니의 영희입니다. 감동적인 사연으로 꿀같이 달콤한 하루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온 소피아 노박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 전 자그레브 국제학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10살이었고 음악교사였던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저는 어머니의 유산인 피아노 하나만큼은 소중히 지키며 연습했습니다. 낡은 피아노였지만 그건 제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자 유일한 위안이었죠. 매일 밤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습하던 저는 그렇게라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자그레브 국제학교는 제게 또 다른 피난처였습니다.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음악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었고 저는 그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만큼은 제가 자신 있었고 심시간마다 음악실에서 연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한국에서 온 전학생 민준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를 본 건 음악실에서였어요. 제가 늘 그렇듯 점심시간에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문가에 서서 조용히 듣고 있더군요. 까만 단발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아시아 남자아이였습니다. 쇼팽이죠? 그가 처음 꺼낸 말이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음악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민준호는 한국에서도 피아노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민준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제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김밥이라는 음식은 신기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점차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방과 후면 함께 음악실에서 연습했고 때로는 둘이서 작은 연주회도 열었죠. 민준호는 제 반주에 맞춰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의 바이올린은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민준호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할머니는 크로아티아 전통 과자를 대접하셨고 민준호는 항상 맛있게 먹어주었죠. 우리 집의 낡은 가구들과 작은 거실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민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향수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그날 처음으로 본 민준호의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저였기에 그의 아픔이 더욱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저 그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욱 많은 시간을 음악실에서 보냈습니다. 민준호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곡들을 연습했고 저는 그의 연주를 도왔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준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평소처럼 음악실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음악으로 달래고 싶었나 봅니다. 마지막 연주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치고 있던 그 곡이었죠. 연주가 끝나고 민준호는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민준호가 떠난 후 저는 매일 혼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음악실은 다시 저만의 공간이 되었지만 더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준호와 나눈 추억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게 될지를. 처음 몇 달간은 민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님의 치료가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한국의 병원에서 온 가족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까지. 그의 편지는 늘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편지는 뜸해졌고 결국에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 민준호의 아버님은 투병 끝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시기에 민준호는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겠죠. 저는 그의 아픔을 나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계속해서 자그레브에서 살았습니다. 제 피아노 실력은 날로 늘어갔고 음악 선생님들은 제게 음악대학 진학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우리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음악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피아노 개인 교습을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수입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도 피아노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유산이자 민준호와의 추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참 무섭게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게 만드나 봅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저는 그분마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문득 민준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시련이 있나 봐요.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면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이제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낡은 피아노와 추억뿐인 빈 집에서 저는 매일 밤 연주를 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때로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가끔은 멀리 한국에 있을 민준호를 떠올리며 음악은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슨 도중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아야 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 그것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결국 저는 어머니의 피아노를 팔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피아노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운명이란 것을 저주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삶의 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정밀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이었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그날 밤 저는 문득 민준호의 아버님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병으로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연이 이 병을 통해 다시 이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달까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모아 한국행 비행기표를 끄는 것입니다. 어릴 적 민준호가 들려준 이야기들, 그의 나라에 대한 동경, 그리고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것들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마지막 레슨을 정리했습니다.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제가 왜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는 다 같이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각자 준비한 곡을 연주했고 저는 오랜만에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민준호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곡을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보니 제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자그레브의 거리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어머니와 산책하던 공원, 할머니와 장 보던 시장, 그리고 수많은 추억이 담긴 학교까지. 모든 곳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은 마치 제 불안을 덮어주는 이불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가진 한국어 단어장을 펼쳤습니다. 민준호가 떠나기 전 가르쳐준 몇 마디를 제외하면 모두 인터넷으로 독학한 것들이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와주세요까지. 이 단어들이 제게 얼마나 필요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행 중간중간 심한 구역질이 찾아왔습니다. 기내 화장실을 오가며 저는 승무원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한 승무원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네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승무원은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여기까지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라고,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휠체어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민준호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나서 저는 화장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구역질이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가방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서야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대로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필 약도 없는 상황에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노크하며 제 상태를 물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걱정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겨우 문을 열었고 간호사처럼 보이는 한 여성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분은 마침 인천공항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던 거죠. 의무실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민준호를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그가 아픈 친구들을 걱정하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지금쯤 그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의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넓은 한국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간호사는 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제 병명과 상황을 설명했고 그분은 곧바로 의사를 호출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의무실 문이 열렸고 한 남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둥근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을 보내는 그 의사를 제가 15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그 소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그가 제 차트를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소피아. 그의 입에서 제 이름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아봤습니다. 까만 단발 머리가 짧은 머리가 되었고 어린 소년의 얼굴이 듬직한 성인의 얼굴로 바뀌었지만 그건 분명 민준호였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런 것일까요? 민준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전문의다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고 응급처치를 지시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어릴 적 느꼈던 것과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잘 견뎌줘, 소피아. 주사를 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다시 그 음악실로 돌아간 것처럼. 응급처치가 끝나고 민준호는 제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버님을 췌장암으로 잃은 후 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이 병원의 전문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은 그가 새로운 치료법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내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연구 중인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기회야, 소피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곳에 와야 했던 이유라는 것을. 민준호는 저를 곧바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그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가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것처럼요. 병실에 처음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신기했습니다. 민준호가 들려주던 그 도시가 이제는 제 눈앞에 있었죠.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반짝이는 한강,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치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항암제와 면역치료제의 부작용은 제 몸을 괴롭혔고 때로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호는 늘 제 곁에 있었죠. 그는 담당의사 이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릴 적 친구처럼, 때로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 중에도 민준호는 제게 작은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병실에 작은 전자피아노를 가져다 준 것이죠. 연주할 힘이 있을 때마다 쳐봐. 그가 말했습니다. 음악은 최고의 치료제니까.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피아노 앞에 앉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병동의 다른 환자들도 제 연주를 들으러 오기 시작했죠. 그들의 미소를 보며 저는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민준호는 제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그가 말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하게 돼. 너 같은 환자들을 위해서.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여전히 따뜻하구나. 몇 달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었고 새로운 전이도 발견되지 않았죠. 의료진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준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병원 스태프들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한국 음식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죠. 특히 미음은 제 위장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크로아티아의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수프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의료진들은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암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거였죠. 민준호는 이 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공유했고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퇴원을 앞두고 민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크로아티아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음악을 가르치고 싶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민준호는 제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체류 비자부터 시작해서 작은 원룸을 구하는 것까지. 그는 여전히 제 보호자이자 가장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랐죠.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직접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한 날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작은 음악학원에서 시작한 레슨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닌 음악을 나누는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을요. 주말이면 저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치료받던 병동의 환자들을 위해 피아노를 연주해주는 일이었죠. 음악이 제게 힘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민준호는 멀리서 제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가 연주할 때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 어느 날 민준호가 말했습니다. 마치 처음 널 봤을 때처럼.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수술할 때 그래. 제가 대답했죠. 환자들을 바라보는 내 눈빛을 보면 넌 여전히 그때의 소년 같아.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민준호는 저를 병원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벚꽃 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그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시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널 보내고 싶지 않아.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병원 로비에서 연주하고 있던 쇼팽의 녹턴, 우리의 첫 만남을 이어준 그 곡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말이면 병원에서 연주를 합니다. 민준호는 여전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가끔은 함께 병원 로비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기도 합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요.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삶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요. 어머니의 피아노를 팔아야 했던 그날 저는 제 인생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이었나 봅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끄는 법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생각해요. 자그레브의 하늘과 서울의 하늘은 다르지만 그 아래에서 피어나는 희망은 같다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마치 음악이 저를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겪은 한국의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언니의 영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